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낭만파에 대하여 알아보고 낭만파 작곡가 중 한 사람인 슈베르트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은 귀족 중심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나타나고 정치 경제의 새로운 변화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예술가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중세시대나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환상, 꿈 같은 것을 추구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낭만파는 절대적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나 형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과 의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자유로움과 개성은 낭만파의 키워드입니다. 낭만파는 형식에서 자유롭습니다.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예술가곡, 교향시, 즉흥곡, 환상곡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작곡가들은 서정적이고 환상적이며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개인의 러브스토리는 물론 오래전 전설이나 꿈을 노래하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위해서 악기가 개량 발전하였고요. 연주장이나 오케스트라 규모도 커졌습니다. 연주자들은 현란한 기교와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낭만파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질풍노도의 시기, 경계인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낭만파가 보일 것입니다. 학교 공부와 진학의 가치보다 오히려 연애소설을 좋아하고 무협지를 밤새 읽고 친구들과 산과 바다로 쉼없이 놀던 청소년기의 마음이 바로 낭만파 예술가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낭만파를 쉽게 음식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백반이나 한정식이 고전파라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돈가스, 탕수육, 스테이크, 초밥 등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낭만파입니다. 영양이나 형식을 강조한 한정식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나 맛을 강조한 음식이 바로 낭만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슈베르트는 1797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합니다. 독일 출신의 초등학교 요장인 아버지와 요리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악기 교육을 시켰는데요. 슈베르트도 5살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노래 등을 배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음악 재능이 있어 저녁이면 수시로 형들은 바이올린을 하고 아버지는 첼로, 슈베르트는 비올라를 맡아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모차르트를 무척 좋아했고 베토벤을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슈베르트가 음악가가 되기보다는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는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음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18세기 이거는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마왕, 들장미 등 수백 곡의 가곡을 작곡합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그 1년간 엄청난 가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순수하고 섬세한 감정이 천재의 손길을 통해서 보물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통해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간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19세에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작곡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성악가 포글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0세에 죽음과 소녀, 송홍화 등을 작곡합니다. 21세에는 포글과 연주여행을 할 때 슈베르트의 가곡이 공개 연주되면서 호평을 받게 됩니다. 차츰 슈베르트의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6세에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를 작곡했고 28세에는 다시 포글과 연주여행을 하면서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를 작곡합니다. 아베 마리아는 의미는 마리아여라는 감탄사로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나이 30세에는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백주의 노래와 교향곡 9번을 작곡합니다. 슈베르트는 대단한 재능과 훌륭한 작품을 남겼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자신을 알리는 데 부족했습니다. 당시의 베토벤을 너무 존경하였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정작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베토벤이 청각상실과 합병증으로 죽기 불과 일주일 전에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만나게 됩니다. 베토벤은 슈베르트가 보여주는 악보를 보고 감탄하며 늦게 만난 것을 후회하고 슈베르트에게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 자네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자네는 분명 세상을 빛낼 훌륭한 작곡가가 될 것이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게 라고 말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을 알아준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인정을 받았지만 전혀 들을 수 없는 베토벤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방을 뛰쳐 나왔다고 합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이 죽자 그의 장례식에 가서 그의 시신을 운구하며 매우 슬피 울었습니다. 베토벤이 죽은 지 1년 후 슈베르트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나날이 악화되어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그의 시신은 평소 존경하는 베토벤 묘지 옆에 묻히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대표 작품으로는 교향곡 8번 미완성과 9번 대교향곡이 있습니다. 아크니의 한테, 스케르초, 방명자 환상곡 등 피아노곡도 있습니다. 또한 실내악곡으로는 죽음과 소녀, 송어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무려 1200여 곡에 달합니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처럼 많은 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겨울나그네,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백조의 노래는 그의 대표 연가곡집입니다. 연작시나 유사한 제목에 맞는 시를 모아 작곡한 가곡집을 연가곡이라 합니다. 겨울나그네 같은 연가곡집은 24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곡은 특히 피아노 반주가 물 흐르듯 유려합니다. 시의 내용에 맞게 작곡된 피아노 반주는 슈베르트의 섬세한 전재성을 느끼게 합니다. 마왕의 반주를 들어보세요. 말을 타고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송어를 들어봅시다. 어때요? 물이 빠르게 흐르고 송어가 그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 같지요? 슈베르트 가곡 반주는 마치 시의 가사 느낌을 그대로 옮긴 수채화 같습니다. 원래 발라드, 샹송, 칸초네, 로망스 등을 가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놀라운 작곡 솜씨로 그의 가곡은 한 차원 높은 리트, 즉 예술 가곡으로 불립니다. 오마카 시의 깊이 있고 절묘한 조합을 표현한 그의 작품은 예술 가곡을 탄생시킨 겁니다. 슈베르트는 예술 가곡뿐만 아니라 기악곡의 작품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의 미완성 교향곡은 인류 역사상 10대 교향곡에 손꼽힐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도 그 작품성이 뛰어나서 실내악곡으로 많이 연주됩니다. 그는 조용히 왔다가 일찍 떠나간 쓸쓸한 예술가이지만 사후에 그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반열에 우뚝 선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섬세한 작곡 기법은 모두가 찬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의 가곡 보리스를 들어봅시다. 보리스는 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의 5번째 곡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겨울밤, 청년은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스 밑에서 평안을 찾는다 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겨울나그네는 그의 자전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멀리서 바라보는 내성적인 슈베르트의 쓸쓸한 마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나그네 11번째 곡 봄날의 꿈을 들어봅시다. 달콤한 사랑의 꿈을 꾼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청년은 혼자뿐이다. Ich träumte von bunten Blumen, so wie sie wohl blühen im Mai.
정말 정막하고 가슴을 텅 빈 겨울 나그네의 심경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사에 맞는 반주와 노래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듣는 우리는 쓸쓸한 겨울 나그네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섬세한 감성을 열어보세요. 슈베르트의 작곡 의도와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와 봄날의 꿈을 찾아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chwing, wir haben von